시중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네. 민주당이 국힘스럽다는 말을 하는 평가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는 어쨌든 대선 후보급들 네네. 한동훈, 원희룡, 뭐 나경원, 뭐 또 윤상현 이런 네네. 내부에 나와서 좀 모양은 그랬는데 네. 흥행은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도 우리 민주진영은 늘 연대 연합 통합을 해야 가능한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2년간 리더십을 보면서 네. 연대 연합 통합, 연합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복권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던데. 왜 3일만 하고 복권 안 해줬는데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고요. 복권이 되면 뭐 경남지사를 다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뭐 재보궐선거 할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김경수 지사가 그런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을 좀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을 이장으로 처음 선출직에 도전하신 분입니다. 역대 최연소 군수 그리고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모두 험지에 출마하셨던 도전의 아이콘이십니다. 이번에도 비슷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김두관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아니 그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수도권 앞두고 경선 앞두고 있는데 막바지로 치닫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표정이 좋으세요. 이게 뭐 각오한 일이라 네. 즐겁게 하고 있고요. 예. 예. 뭐 출마할 때 이제 의대명 네. 뭐 이렇게 학대명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네. 그걸 대변한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 예. 큰 일에는 또 계산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네. 참여를 해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네네. 저도 좀 염려도 하고 주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뭐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 네. 전북, 강주 또 전남을 거치면서 그래 두 자리 숫자 지지도 나오고 네. 전국에서 이제 당의 미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 용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네네. 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제 이재명 뭐 이래가지고 예. 다른 분들은 이제 참여 도전장을 안 내시는데 내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네. 낙동강 벨트 양산을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태호 전임 제보다 전임 경남지사, 네. 제가 이제 후임 경남지사인데 전직 경남지사 대결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맞아요. 지난 총선에서 이제 개항을은 뭐 이재명 당대표하고 원희룡 장관하고 붙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네. 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강벨트하고 낙동강벨트가 네. 있는데 낙동강벨트에 10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 지역구인 양산을이 가장 핫한 곳이 됐고 그렇죠. 여론조사도 엄청 많이 돌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응원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패했기 때문에 네. 사실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 이런 고민 끝에 예. 결심을 했고 예. 그래서 뭐 다른 걸 차치하고 보통 이렇게 큰 싸움에 패하면 네. 다음 선거를 잘 못 놓잖아요. 뭔가 마음이 지쳐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오토기 정신으로 네. 다시 용기를 냈기 때문에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의 뭐 당원들께서 좀 괜찮게 예. 응원해주고 평가해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의 강점이 이제 7전 8기 도전 정신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또 도전을 한다. 근데 사실은 그 남해군수 때도 그 지역이 뭐 그 당시 박희태 국회의원이면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뭐 민자당 민정당 그러니까 제가 1995년 재연소 군수될 때는 네. 민자당 후보가 아주 경력이 있는 선배님이 나오셨어요. 네. 밀양시장하고 통영시장도 하고 경상남도 내무국장도 하신 분이고 저는 마을 이장 네. 그리고 남해신문 발행인 정도밖에 경력이 없었는데 네. 이열이 마을 예. 이장. 그랬는데 남해 국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참 지금도
참 그 해석이 잘 안 되기는 해요. 네. 아무 경력도 없고 그 정말 젊은 청년을 그래도 지방 정부의 수장으로 선택해 주신 그 국민들의 뜻을 네. 뭐 지금도 잘 헤아리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 번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네. 또 저 스스로가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남해군이 어쨌든 그 이후에 지방자치 1번지로 네. 평가받을 정도로 장려문화 핵심도 하고 네. 강부 간호사들이 돌아와서 사는 독일 마을도 만들고 그렇죠. 독일인 마을. 예. 10만 평의 야구장 축구장을 만들어서 스포츠 전지훈련장 네. 특히 겨울에 예. 그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 덴마크 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쿠바 야구단하고 예. 나이지리아 축구팀이 와서 전지훈련장을 썼는데 다 북경 올림픽에서 다 은메달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었는데 네. 제가 남해군 지방자치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도 주목을 해서 많이 네. 보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던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던 노무현 최고위원이 네. 저를 굉장히 눈여겨봤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약점 못 보고 장점 보고 참여정부에 네. 또 그것도 최연소 장관으로 발탁을 했죠. 그래서 행자부 장관으로 예. 발탁을 그러고 나서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하실 때도 예. 사실은 경남은 여당 지금 이제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텃밭이. 예, 한나라당 텃밭인데. 그래서 제가 2002년에 17% 얻었고 예. 2006년은 이제 노무현 정부 중간이었는데요. 예. 제가 장관 그만두고 예. 여당 후보였는데 한 25%를 받았고 예. 2010년에 세 번째 도전해서 비로소 네. 처음으로 영남에서 예. 이제 민주진영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는 53.5%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네. 또 나름대로 뭐 도정도 보호 잡는 병원하고 예. 또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골고루 근행 발전 지원하고 이렇게 괜찮게 했었는데 네. 중도에 제가 대전 참여하면서 그렇죠. 중도에 도지사를 사퇴해서 예. 도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드려서 지금도 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뭐 김포 가시고 양산 가시고 이럴 때도 사실은 한 번에 다 당선되시진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어딘가를 출마를 하면 한 번에 당선되는 쉬운 지역은 없어서 예.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출마를 해서 도전을 계속 그 지역에 털을 닦고 어째 밭 갈듯이 농부가 밭 갈듯이 한 다음에 이렇게 당선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지역을 그래서 낙선의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력이 없다기보다는 근데 주로 다 험지를 출마해서인데 이번 이제 전대도 사실은 쉽지 않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 데인데 이제 나 여기 이제 꼽겠다 막대기 꼽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마를 좀 하셨는데 예상했던 흐름으로 지금 가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 나 그래도 좀 득표율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약하다 이러신 거예요? 지금은 특히 이제 우리 네. 그 120만, 네. 125만 권리당원 중에서 네. 또 강성 지지층이랄까, 네. 또 개혁 딸이랄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네. 지금은 이제 그 인바운드로 투표하는 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9대1 이렇게 나오는데 8월 17일, 18일 네. 25시간 하는 거기는 네.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면 이제 당원들이 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워낙 뭐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가 굳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 네.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예, 20% 투표율이었어요. 많이 걱정이고 예. 특히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 제가 좀 동의를 안 했던 것은 네. 이미 2년 동안 당대표를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네. 또 지난 총선에 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면 또 거두고 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국민의힘이랄까 용산 그 국정 이념 평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제라는 그 제도 때문에 우리가 압승을 하긴 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1대는 한 8% 앞섰는데 네. 이번은 의석수는 압도했지만 네. 한 5% 정도 앞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2년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 평가였기 때문에 그 반사의 이익으로 우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결코 뭐 이재명 대표 리더십 때문에 압승했다고 평가하기도 좀 그러기도 네. 하고
또 우리 민주당 역사에서 그리고 연임에서 보통 당대표를 한 케이스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당대표 그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네.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아니고 네. 제가 이해되기로는 당 대선 후보 출마 선언문으로 읽히지더라고요. 네. 그럼 대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정교하게 다듬을 시간도 필요하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또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도 네. 바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당대표를 열어주셨으면 네. 저 혼자 나왔겠습니까? 김지수 후보 저하고 둘이 나왔겠습니까? 다른 후보들도 나왔을 뭐 거다. 아주 여러 후보들 많이 나와서 굉장히 우리 당의 그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이 살아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시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네. 민주당이 국힘스럽다는 말을 하는 평가를 하잖아요. 네.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인데 네. 우리 당이 그런 다원성, 다양성과 민주성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는 어쨌든 대선 후보급들 네. 네. 한동훈, 원희룡, 뭐 나경원, 뭐 또 윤상현 이런 네, 네. 네 분이 나와서 어쨌든 그 굉장히 좀 모양은 그랬는데 네. 흥행은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난장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연님은 우리 당의 이제 미래 지금 우리 당이 최고 고민하는 거는 네. 지방선거와 자기 대선에서 네. 정권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당내에 이제 다양한 저 후보군들을 좀 이렇게 키워내고 해야 되는데 네. 80% 지지를 받으면 당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하고 네. 우리 당이 대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에서 캐서층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점들을 제가 네. 많이 우려하는 거죠. 지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무관이었던 이준석을 당대표로까지 네. 만들고 또 안철수 후보 최종적으로 단일화도 하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 영입한 거죠. 네. 그 연대하고 연합을 잘해서 네. 정리했고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심상정 정의당하고도 잘 안 되기 안 때문에 됐죠. 그렇고 또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좀 갈등이 있어서 네. 이낙연 후보 진영 사람들도 많이 네.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이러는 바람에 0.73으로 졌는데 네. 지금 방식으로 가면 지난 대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그 민주진보 진영은 연대 연합 통합할 때 승리했거든. 김종필, 김대중, DJP 연대 네. 또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촛불 시민혁명에 의한 네. 걸로에서 당선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인데 네.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은 늘 연대 연합 통합을 해야 가능한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2년간 리더십을 보면서 네. 연대 연합 통합 연합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많아요. 왜 연대 연합 통합을 안 하신다고 보세요? 지금은 아마 그 본인 중심으로 네. 당이 단일 전선으로 쭉 가는 게 네. 뭐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데나 네. 또 자기 대선에 더 좀 유리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난 총선 때 네. 비례연합을 만들려면 네. 연동형 비례를 고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백리병으로 그렇게 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 된 우원식 의원, 지금 뭐 독일 유학 간 이탄희 의원, 네. 강민정 비례대표 의원, 민병덕 의원, 지금 그 최고위원 출마한 민행배 의원 네.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네. 비례연합을 하고 연합 정치를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성명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최종적으로 한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연대 서명도 받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론 이제 좀 백리병을 주장하다가 네. 연동형 쪽으로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뭐 조국 혁신당, 네. 지민비조. 네. 또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도 4석 정도 하려고 네. 비례연합에 진보당 세석을 하려고 해서 비례연합, 연합 정치를 해서 우리 당만으로 175석, 네. 범야권으로 192석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연합 정치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때 백리병을 했으면 네. 뭐 조국 혁신당도 후보 내고 진보당도 후보 냈으면 수도권에서 졌을 것이다. 1000표,
2000표로 이긴 분들은 몽땅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 그래서 네. 지난 총선의 경험도 그렇고 네. 또 우리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네. 차기도 연합 정치를 통해서 네, 네.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뭐 어제 MBC 유수회전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네. 뭐 기자가 묻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간 뭐 홍영표 전 원내대표나 네. 이현욱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이런 사람도 우리가 폭넓게 받을 수 있고 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새누리에 대표된 전병헌 전그 정무수석이 네. 새누리 대표가 됐거든요. 네. 이낙연 맞아요. 총리하는 그 새로, 당에.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김대중 사저 논란 네.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시고 했는데 저는 뭐 당장 2년 뒤에 지방선거는 독자적으로 설사한다 하더라도 네. 대선은 새누리를 비롯한 모든 세력을 네. 야권 민주개혁 진영을 네. 이렇게 스크럼을 크게 짜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합동 뉴스에도 이제 그런 후보들을 제가 좀 거론을 해요. 네. 김부겸 전 총리, 네. 김동연 경기지사, 네. 지금 복권돼야 될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이탄희, 박용진, 네. 뭐 이인영 등등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네. 그 합동 뉴스장에서 굉장히 야유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내가 당대표부터 뭐 스크럼 크게 짜서 본선 경쟁을 높여서 네. 우리가 대선에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면 박수는 뭐 칠망정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상식인데 네. 뭐 이재명 후보로 가면 되지 무슨 네. 다른 후보를 거론하느냐면서 막 야유를 퍼붓는 걸 보면서 네.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왜 당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보세요? 뭐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정권이 워낙 먼저 야당 인사를 탄압 그게 대선에서 패한 상대 후보를 네. 검찰권을 동원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그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 부당한 그 탄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엄호해 줘야 되는 이런 게 강하고 일치 단계라서 이렇게 사수를 내야 침탈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한 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일단 살기 위한 불가피한 워낙 저쪽이 세게 공세를 네. 하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네. 이렇게 좀 열어놓고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저 정파 중심으로 네. 하는 것 같아요. 인사 이런 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더민주 혁신회의라고 네. 이제 당내 최대 개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쪽 분들이 공천을 꽤 많이 받아서 개혁 공천 가지고 하나회 연상된다고 예. 비판하셔가지고 또 그걸로도 또 예. 약간 그래서 이제 그 더민주 혁신회의가 한 20명 정도 비난받으셨잖아요. 당선이 되고 네. 지금 최대 개파가 되니까 이제 당선될 때는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이 아니었는데 추가로 가입한 의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30명 남짓 전후로 되는 것 같고 네. 내가 뭐 카운트를 해볼 수 없지만 그런 것 같고 또 원외 조직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영남의 5개 시도당 위원장 다 더민주 혁신회의 소속이 됐고요. 네. 강주에 이제 그 강주 빼고는 아직까지는 시당 네. 위원장 이제 양부남 의원이 현역 의원이 됐고 현역 의원이 되고 강의원 후보가 떨어지긴 떨어졌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주장하니까 강주에서도 우리 강의원 씨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명을 하던데 그건 뭐 특수한 케이스고 대체적으로 지금 경기도도 뭐 네. 치열하게 지금 공방을 하고 있는데 당권파가 또 그 개파를 만드는 케이스는 없어요. 이미 지금 이재명 당 지금 대표 후보, 네. 앞에 전임 대표, 뭐 차기 당 대표 유력한 사람인데 네. 당권파가 당권파 안에 또 그 개파를 만든다는 게 역사에 별로 없거든. 더민주 혁신회의를 만들었고 네.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유로 80년 신군부 하나에 같이 했다. 연상이 된다 이야기했더만 또 뭐 사과라고 난리인데요. 네. 사과할 일은 아니고 사과할 일은 아니고 뭐 하나의 방점을 둔 건 아니고 더민주 혁신회의가 네. 그 당내 최대 개파가 되면서 네. 당내 민주주의를 좀 훼손한다 이런 측면에서 비판한 거예요. 아니 그 얘기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서 그 저희 이 지하세계 이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네. 말씀하시기로는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회라는 발언 자체 그 표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철이 전 수석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긍할 것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동영 의원님도 네, 얼마 전에 무슨 SBS에 네,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되 그 전반적인 그런 비판은 그를 김두관 후보가 할 수 있는데 네, 비유 자체를 하나에 한 거는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네. 그런 점을 지적하시죠. 그러면 이게 이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는데 이제 표현이 이제 과거 이제 군사 정권 시절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서 이게 약간 조금 이제 도가 넘었다. 이제 요게 좀 이제 비판의 요 틀이 이제 좀 넘어가는 건데 이건 차치하고 이 내용적 측면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면 왜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표면화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제가 이제 당대표 후보 전국 순회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 인연이 있거나 네. 또 연결이 되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네. 하면 네. 드러내놓고 놓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자기 이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기초든 강력이든 네. 네. 또 기초의회든 강력의회든 나갈 사람들은 네. 당내 그 더민주 혁신의 소속 기업가라고 자처한 개딸들이 워낙 네. 세게 발언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사람도 눈치를 보아서 네. 돕고 싶지만 내놓고 못 돕겠다 이럴 정도니까 제가 그런 점을 지적한 거죠. 당내 민주주의를 심히 훼손하는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초반에 출마하실 때 그 얘기 있었어요. 지금은 그 얘기가 쑥 들어가기는 했는데 예. 초반에 출마하실 때 이거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왜 초반엔 그 얘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워낙은 이재명 후보로 가고 있고 네. 또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가 중도 사퇴하면서 네.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를 했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진 이후에 그 개항에서 송영길 전 의원은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본인은 이제 성남이 지역구 분당에 그 보궐선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분당에 안 나가고 본인이 성남시에 굉장히 업적을 세웠다고 해서 경기지사가 됐는데 네. 제 같으면 안철수한테 승부를 떠나서 분당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은 특이하게 어쨌든 그 개항을 가더라고요. 네네. 개항을 갔는데 그럴 때 저도 어쨌든 원내 들어와서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이재명 후보의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장 대표 나온다니까 네. 이건 약속 대련하고 덜러리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내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 그때는 또 제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대선주 후보였고 네. 또 저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저보다 더 고생도 한 네. 사람이고 손영공 또 이재명 대표 그렇게 또 네. 연합정치 이런 데 대한 이해도가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연합 정치에 대한 내가 이해도가 있는 줄 알았다. 그때는 그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지지를 하고 뭐를 했는데 2년간 당 대표를 하면서 당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이 덧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뺄셈 정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연임을 한다니까 이게 우리 당의 정체성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이미 활약을 했고 0.73으로 진 사람이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분이니까 네. 오히려 당대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 이념의 먹사니즘이라든지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어쨌든 그런 정책들을 따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맞고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후보가 이번 8.18 전당대회 후보로 안 나왔으면 네. 김지수 후보가 저만 나왔겠습니까? 우리 당이 유력조대 왕창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역동성 있는 전당대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사이가 이렇게 났겠어요? 이재명 굉장한... 대표 후보가 안 나오고 다른 후보들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 김부겸 총리나 이인영 의원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나왔다면 네. 한 25% 30% 전후에서 막 1, 2를 다투고 이럴 네. 거예요. 얼마나 역동적 전당대회가 잔치인데 민주주의 네. 축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지금 축제라기보다는 이거 완전 그냥 대관식 같잖아요. 대관식. 무슨
그 우리 당의 그 역동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이인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전대 이 경쟁 무대에 같이 올랐다면 이후 대선의 그 경쟁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는 데에도 훨씬 더 유리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부산 유세하고 네. 전남 다원대에서 네. 합동연설에 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대선 후보를 다양하게 만드는 게 맞고 네. 당 대표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재명 당 대표를 맡게 되면 본인이 대선 앞에 주자였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냥 대선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CBS 토론 때 물었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냥 네. 당 대선 후보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시긴 했는데 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80% 이상 지지를 받으면 당대표 이재명,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이재명, 네. 본선 경쟁력은 의문부호가 있는 네. 거죠. 반드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는 한 30% 전후만 빼고 네. 70% 넘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거든요. 그러나 뭐 헌법에서 5년 보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일반 시민들 입에서 3년은 너무 길다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듣고 현실적으로는 국민들 마음속은 이미 탄핵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네.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200명이 넘는 사람이 탄핵 소추에 동의를 해야 되고 네.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에 가게 되는데 헌재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이 6명 이상 탄핵에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 국회에서 네.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재 재판관이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을 받았다 사적으로 사적은 아니지만 임명을 받았다 개인적 사적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네. 헌재 재판관들이 국회의 탄핵 결의를 뭐 무시하고 우리는 인용 안 하고 기각한다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나 그 과정이 정말 뭐 얼마나 치열하고 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6공화국 87 체제가 37년이 흘러오면서 네. 미래 국가 운영 원리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개헌을 해서 7공화국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도 강화하고 5년 단임제가는 한계가 명백하게 보여줬잖아요. 8분 대통령 하면서. 네. 4년 중임제를 권력 구조를 만약 대통령제로 한다면 4년 중임제를 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가 필요하거든요. 기본권이 규정 안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기본권 강화를 하고 강조와 민주화 운동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임기 1년을 단축해서 개헌을 하면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맞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2026년에 지방선거 동시 실시하면 3년은 너무 길다는 국민들의 그런 마음도 네. 헤아리고 본인도 7공화국을 여는 큰 업적을 남기고 네. 1년 더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년 더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식으로 네. 국정 운영하면.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또 뭐 현역 대통령이 임기를 줄이기도 어렵고 김두관 의원이 제안한 임기 단축 개헌도 참 좋은 제안이지만 쉽겠냐 뭐. 그럼 이제 탄핵이 더 쉽다는 얘기인데 저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네. 윤 대통령이 결단하는 소위 임기 단축 개헌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 전대 기간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 정책적인 비전 아이디어를 꾸준히 여러 가지를 내셨어요. 민생경제 대연정을 네. 굉장히 많이 세게 내셨는데 주장을 했는데 빅마우스 아니라서 그랬는데 네. 지금 어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만나고 했죠. 김상훈 네. 정책의장하고 우리 진성준 의원 만났단 말이에요. 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이 새로 바뀌거나 총선이 끝나거나 지방선거 끝나면 국민들은 굉장히 새 의회의 기대가 커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개헌한 지 먹고 어쨌든 사는 2달이 문제. 넘었는데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상황 같으면 뭐 싸우든 말든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을 지금은 텐데 엄청 큰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인데. 코로나19 이후에 뭐 고물가 고이자 폭탄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요. 자영업자나 뭐 중소기업이나 네.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서민들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우는 여야를 보면서 그야말로 뭐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 그럼요. 분노할 힘도 없어요. 분노를 하고
그냥 뭐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라고 엄청 비판하니까 지금 여야가 어떠거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의장도 만나고 원내대표도 어제 만나고.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 지금 국회 본회 우리 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민생지원금 25만 원도 네. 집행을 하려면 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13조를 그렇죠.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그 행사하라고 지금 건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정치적 투쟁은 뭐 최혜병 특검이든 이런 정치적 사안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지만 그건 좀 미룬다 하더라도 지금 민생지원금을 놓고 뭐 여러 가지 그 현안과 관련해서는 네. 두 트랙으로 좀 합의를 해야죠. 네. 국민들이 뭐 정치권에 기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민생경제대연정도 제가 제안했고 네, 맞아요. 임기단축 개헌도 하고 또 한반도 전쟁 위기도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분양에 대한 선언 맞아요. 여러 가지를 네, 계속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지율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말씀하신 대로 빅마우스가 좀 더 되셨으면 이게 딱 파급력이 더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저도 좀 계속 지켜보면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건 좀 비슷하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이재명 대표 80% 득표율 나오는 거 이거 좀 문제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1인 독주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 국민이 어떤 도구 또 어떤 대리인을 선호하느냐로 봐야지 이거를 1인 독주라는 이 프레임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던데 여기에 동의를 하세요?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당헌 주권 국민 대중정당이 네.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당헌 주권이 강화되는 흐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해요. 네. 그러면 이 국민의힘 전당대에서 보면 네. 당원들이 어쨌든 용산하고 각을 세운 한동훈 지금의 대표. 대표한테 네. 63%를 줬고 네. 국민 일반 여론조사도 0.1% 차이로 63%에 네, 당심과 민심이 거의 일치했죠. 일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당심은 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를 90% 지지하는데 일반 민심은 저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는 한 7%? 많게는 한 20% 전후 차이가 나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60대 40이나 70대 40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민심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당심은 80대 11이잖아요. 네. 90대 뭐 8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혁적인 아주 강성 당원들이 지지를 강력하게 하지만 민심하고는 많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민심을 얻지 않으면 어떻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놓고 보면 이재명 전 대표랑 후보님이랑 차이가 진짜 사실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만 놓고 보면은 70에서 80이 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격차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심 그 일반 민심하고 네. 그 흐름에 거의 조응해야 되거든요. 네. 정상적인 당심하고 민심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네. 근데 지금 차이가 난다는 것은 심각하게 정말 좀 돌아봐야 될 지점이죠. 왜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지 않을까? 왜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세요? 지금은 그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분들은 네. 이재명 중심으로 그냥 쭉 대선 당 대표 대선 가면 되지. 네. 뭐 옆에 왜 끼어드느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게 합동 연설의 현장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내 후보 다변화를 통해서 본선 경쟁을 키우겠다 하면 막 고성을 지르고 그래서 그만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당신과 민심의 괴리 이거 관련해서 아주 작정하고 민주당이 개딸이 점령했다 이 말씀하신 거였어요. 예, 그 정치 지나치게 당내 네. 관여한다 이런 말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서 패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작은 전투에 네. 전쟁에서 패하면.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늘 국민과 함께하되 국민보다는 반보 정도 앞서 네. 함께 가는 게 좋다. 그래 역사를 만든다고 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보다 지금 이재명 대표 행보는 국민보다는 많이 앞서가는 거고. 국민보다 많이 앞서는 걸까요? 네. 뭐 국민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마음대로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어쨌든 괴리가 있는 거죠. 네. 앞서간다고 표현은 뭐 적절하지 않지만 네.
괴리가 있는 거죠. 이제 강성 당원들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네. 지금 일단 투표율도 한 25% 전후라서 네. 어쨌든 우리 당의 70%가 넘는 당원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예면하고 있는 것도 네.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고 네.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아까 호남에서 호남. 투표율이 매우 저조해서 네.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호남 지지율 아까 말씀하셨는데 호남의 그 권리당원이 33%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득표율이 20%대라면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철희 수석 전 수석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 측에 옐로 카드까지는 아니지만 구두 경고한 거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선까지 가려면 민주당에서는 뭔가 조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뭐 여론조사가 좀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좀 밀리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국정을 국민들이 평가한 걸 보면 네. 그래도 우리 당은 40% 이상 나와야 될 거고 국민의힘 30% 이하여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얼마 전까지는 컨벤션 효과 때문에 그런지 한 11% 앞선 여론조사가 네. 있었고 대체적으로 4, 5% 앞서고 또 뭐 우리하고 비슷한 우리가 1, 2% 앞서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사실은 뭐 국민의힘 또 국정하는 정부 여당의 이런 국정 점수를 보면 네. 우리 당이 그 정도 나오는 건 좀 심각한 거죠. 이게 뭐 그 전대 호남 득표를 나와서 그냥 그 연결선상에서 요거까지만 여쭤보고 가면 수도권 권리당원이 42.1%예요. 예. 이 여기서 아까 살짝 말씀하시기로는 이거는 이제 당에서 이제 선정해서 이제 뽑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선전할 거라고 기대하세요? 서울 경기가 이제 최대 당원들이 많은데 네. 지금 이제 경기 당원대 서울 강원대까지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적극적으로 인바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남 정도 지지율이 나오거나 비슷하거나 더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8월 17일, 18일 지금 전국 지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당원들 대상으로 우리 중앙당에서 다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보내기 때문에 그때는 뭐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근데 권리당원이 이제 전체 전당대 퍼센티지 56%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아졌고 대의원 한 35%, 30%에서 14% 줄었거든요. 17,000명 대의원들. 저는 이제 17,000명 대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바뀌면서 대의원도 한 17,000명 중에 한 7,000명 정도는 물갈이 된 것 같고요. 10,000명 정도는 10년, 20년 우리 민주당을 지켜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대의원 투표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국민 일반 여론조사는 꽤 괜찮게 나오니까 그쪽은 뭐 좀 의미 있게 나올 수 있지만 권리당원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호남 정도 서울 경기 호남 정도 수준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그 흐름이 같기 때문에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최종 마음속에 목표로 놓고 있는 수치가 있으세요? 지금 뭐 상황에서 목표를 정할 수는 없는 거고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몇 퍼센트가 나오든 간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김두관 후보가 이번 전대에서 내디딘 발걸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민주당 내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목소리를 대변했다. 요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걸로 의미부여를 하시겠다는. 우리 당은 뭐 늘 그렇게 좀 민주성과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다양성.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제가 만약에 출마를 안 해서 물론 뭐 김지수 후보하고 이재명하고 양자 대결을 하도 했겠지만 아무래도 막 추대 분위기 지금 뭐 제가 참여해도 그 추대 분위기 정도인데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당이 참 그 국민들이 느끼기에 1인 지배하는 정당 같이 느끼지면 그게 뭐 아니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분들한테 여쭤봤었는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냐라고 했더니 그 우원식 국회의장 된 것처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표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분 한 30% 정도의 득표율을 가지고
보여줄 것은 유의미한 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박용진 전 의원이 전대에서 가지고 있었던 득표율보다는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뭐 외적에서 말씀하신 네. 꽤 계셨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먼저 뭐 대의원이라든지 네. 그 일반 여론조사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뭐 권리당원들은 네. 이재명 후보가 뭐 탄압받거나 좀 어려울 때 네. 대거 들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이제 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당 강령에 넣을 예정인 것 같아요. 기본사회. 기본사회.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강하게 추진을 했던 거잖아요. 이 기본사회라는 게 이제 주거, 교육, 금융, 의료 등으로 이제 확장하는 개념인데 파쇼적 수법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좀 하셨어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네. 지금 다 당 강령에 넣는 걸로 아마 지금 네. 내일 모레 중앙위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중앙위원회 구성으로 봤을 때 지금 당에서 내는 강령에 이제 기본사회를 규정하겠다는 그 아마 통과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강령에 그걸 넣는 그 문제는 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 의제를 올려서 네. 어쨌든 논의를 해서 자기 전당대회에 이제 올리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후보잖아요. 네네. 뭐 전직 대표이긴 하지만 근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그걸 당에서 올리는 것은 네. 좀 이게 그 당내 민주 경선 그 상식에 네. 어긋나는 문제죠. 저, 기본사회에 대한 굉장한 논란들이 있을 텐데 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고 네. 인공지능이 이제 그렇게 되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이를 거다. 네. 일자리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소비를 하고 그게 네. 또 생산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만 우리 사회가 유지 존속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데 먼 미래의 일일 수도 있어요. 기본소득을 지금 알래스카라든지 일부 스코틀랜드인가 어디서 실험을 하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본사회를 우리 당의 강령에 지금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당대회에서 그거 올라오겠죠. 네. 뭐 전당대회라는 게 거의 뭐 중앙위원회 이렇게 준비한 걸 통과하는 요시갱이지 전당대회에서 뭐 논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감이 있어요.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논쟁이 됐던 건 이제 바람농사, 네. 햇볕 농사를 네네. 이야기하면서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네. 에너지를 바람농사, 햇볕 농사를 지어서 에너지를 네네. 팔아서 뭐 충분하게 네.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너무 한상적으로 이야기해서 비판한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네. 생산된 제품만 수입을 하잖아요. 네. 아리백도 적용이 되고 네. 탄소 중립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뭐 바람농사, 햇빛농사를 좀 늘리는 건 맞는데 저도 뭐 에너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바람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풍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바람이 좋아야 되는데 네. 아무 곳이나 바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태양광도 네. 이제 햇빛 양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어. 그리고 뭐 기초 생활 수급자까지도 네. 다 거기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해서 그 점도 내가 비판을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논쟁도 있었고 특히 네. 이제 세금 논쟁은 치열하게 그렇죠. 이 종부세, 금투세 완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셨던데. 예. 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 자서전을 읽을 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보충 수업인가? 예. 500원? 네. 없으셔가지고 중학교 때 그 수업 앞에 불러나가는 5명 중에 하나 하셨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맞나요? 예, 예. 그리고 뭐 그 대학교도 합격하셨는데 입학금 20 얼마, 28만 원인가가 없어가지고 77년도 국민대 합격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29만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없어서 못 갔습니다. 등록금 없어서 못 하셨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삼수했죠. 그렇죠. 마늘 농사 지셨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공정한 사회를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분은 항상 공정한 사회 그리고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실 때 이걸 항상 네.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실 때 그걸 떠올렸거든요. 예. 우리 당의 이제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객차 해소 완화거든요. 완전 객차 해소된 객차 완화인데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신자유주의 이후에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 안에 살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나라죠.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 어쨌든 정부가 그 끊임없이 그 객차를 해소해야 되고 특히 우리 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가 있는데 종부세는 사실은 대한민국 한 2.7%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대상 한 60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를 완화하고 금투세를 유예하는 게 중도 확장 전략이다. 네. 중도층 예, 예연 확장하는 건데 중도층 예연 확장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거기에 관계 없고 특히 이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데다가 종부세가 10조 1이 되다가 많이 줄어서 지금 4조 정도 돼요. 네. 그 종부세가 전부 다 국세로 징수를 하지만 지방 정부의 균형 발전 기금으로 다 갑니다. 지방 교부세로.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 종부세가 줄어들면서 네. 지방 재정이 줄어들어서 네. 굉장히 재정 운용하는데 시군구 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고 네. 며칠 전에 정부 조세 재정 회의를 했어요. 네. 재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네. 거기서도 종부세는 너무 많이 깎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깎을 필요가 없다. 종부세를 더 깎아주면 네. 또 부동산 투기붐이 이룰 수도 있다 해가 정부에서도 뺀 건데 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비판한 거고 금투세도 지금 이제 미국의 라스닥이라든지 우리 금융시장이 지금 굉장히 막 주가가 폭락하고 또 네. 뭐 다음 날 뭐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좀 혼란스러운데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문제로 가지고 여야가 이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네, 맞아요. 용산 대통령실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할 듯 하니까 네. 아마 딱 그 고리를 걸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금융시장의 혼란이 네. 금투세 때문에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금투세를 다 10개국 빼고 30몇 개국 중에 다 하고 있고요. 미국의 지금 금융시장이 혼란이 온 게 미국이 경기 침체하고 네. 이스라엘, 이란하고 지금 중동 사태가 예사롭지 않는 것 때문에 네. 급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고 경제가 네. 그 영향 때문에 일본, 아시아 증시가 모조리 지금 폭락했다 다시 반등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뭐 금투세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데 마침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붕괴되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니까 그냥 물고 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제가 비판을 했는데 네. 금투세도 이제 주식 투자자들 한 1,450만에서 네. 1,500만 정도 된대요. 네. 금투세를 부과하는 사람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 투자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번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토론에서 1억까지 면제해 주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 근로소득세 내는 분들이 1억 연봉을 받으면 세금 한 1,000만 원 이상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행평도 안 맞을 뿐더러 뭐 전혀 금투세와 관계 없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은 그 금투세 유예하는 거 네. 그리고 종부세 완화하는 거는 부자 감세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참여연대 조세개혁 조세개혁 금융센터에서 네. 발표를 했는데 명백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세 재정 정책은 네. 부자 감세다. 네. 공정 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는 뭐 어쨌든 우리하고는 다르게 네. 그 부자 감세하고 확실하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 네. 또 금투세를 내야 될 사람들을 확실하게 챙겨주고 있는데 우리 당이 왜 챙겨줍니까?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그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에서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의견을 모으기로는 반대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들었는데. 그 굉장히 이제 논란 여야가 있다가 네. 뭐 소득 있는 곳에 가세하는 건 이게 조세 정의에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1,500만이 네. 되고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고민할 때 이제 3년 전에 네. 만들었지만 이제 금융시장에 뭐 좀 부정적인 유예하고. 영향 미친다 네. 이런 이유를 해가지고 2년 3년 유예를 하고 네,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걸 뭐 용산에서 반대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부권 네. 이미 넘어서 버린 거잖아요. 네. 법률 제정돼 있고 그 시행만 유예가 돼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자기가 마침 이걸 뭐 자기 주도로 금투제를 유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 오히려 어떤 평론가가 지적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업소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해보자 해야 될 판데 자기가 더 큰 소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뭐 금투제 없앨 수 있나요? 이미 법으로 시행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마침 정부 여당에서 금투제를 없앨 수 있을 것처럼 네. 지금 약간 쇼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야당이 진지하게 협상하자 해서 대화해서 이러한 사정이 생겨 좀 민주당이 또 뭐 1년 더 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마침 자기들이 폐지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유예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네. 자기들이 권한이 있고 야당이 응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서 나도 딱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약간의 그 실질적으로 권한과 뭐가 없는데 그 희용을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명백하죠. 그러냐 뭐 없어요. 실제.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마침 한동훈 대표가 금투제를 유예할 수 있거나 폐지할 수 있는 사람 것쯤 지금 보이잖아요. 오해를 하면 내용을 상세히 안 보면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 종부세 놓고 이재명 전 대표와 그리고 뭐 김두관 후보님 포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등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후보님 말씀하시는 의견의 다양성이라기보다는 약간 엇박자 느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 왜 이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약간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착각? 그렇게 하면 0.73에 졌을 때 그 정도의 중도층을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도 확장이 가능하다. 중도 확장이 도움이 된다 이러는데 물론 그 가세 대상은 아주 소수예요. 2.7%에 해당이 되고 네. 또 15만에 해당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는 분들이니까 세금 문제라는 게 네. 그렇게 해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진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에게도 좀 더 소홀히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도를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중산층 중도하고 아무런 이 세금은 오히려 중도층은 이런 금투세 유예나 종부세 완화를 하면 네. 오히려 지지를 철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연 확장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박지원 DJ 마지막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도 근데 또 이렇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종부세 금투세 완화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산 외연 확장이다. 그래서 DJ가 했던 중산층으로의 이 외연 확장과 좀 맞닿아 있다. 제가 끊임없이 중도 확장 예연을 확대해야 내부는 단계라고 예연은 확대해야 대선에 승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그럼 그런 기조라면 제가 더 환영해야 될 입장인데 환영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산토끼를 잡지도 못하지만 집토끼까지 놓치는 우를 범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도 놓친다. 산토끼 잡을 수도 없고 못 잡고 양쪽 다 놓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뭐 네. 당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죠. 그렇죠. 당료로도 오래 있었고 보좌관도 하시고 지금 맞아요. 3선대 정책위에서 밝은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하는 거는 나름대로 그 자기 소신도 있지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 문제만큼 진성준 정책위의장 맡겼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그리고 아까 얼핏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지방재정에도 지방재정으로 가는데 그것도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당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떤 민주당의 DNA와도 상관이 있는 가치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조금 훼손하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 방향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북 연설에서 제가 준비를 했다가 놓쳐버렸는데 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네. 익산시는 144억이 적게 오고 아, 그래요? 정읍시는 140억 네. 또 남원시는 139억 네. 또 한 시가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겁니다. 그럼 자체 재정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곳들인데 그 정도 줄어들면 네. 운영하기가 강원도 몇 개 구는 네. 자체 지방세보다 그 교부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말 좀 비판하고 싶은 것은 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라고 네. 그러니까 영남대 총장하고 대구 가톨릭대 총장했던 우동기 총장이 지금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방시대위원회 뭐 행사를 하면 네. 지방이 굉장히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네. 정말 기본이 유지되고 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지방시대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 바뀌고 네.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소속위원회는 네. 그 한시적이라서 없어졌어요. 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제 자치분권위원회와 같이 합해서 네. 지방시대위원회가 됐고 우동기 영남대 총장 출신이 지금 대구교육감도 네.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그분은 좀 열정이 있더라고. 대구에서 오래 사셔가. 그런데 말로만 지방시대위원회지 지방이 예산도 안 주고 지금 이 교부세도 깎아버려요. 이 종부세를 재원으로 해서 가는 지방교부세를 깎으면 다른 대체 재원을 줘야 되잖아요. 네.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책 마련 없이. 그러니까 지역이 더 소멸로 가는 거예요. 정말 윤석열 정부는 마른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엄청 지방의 균형 발전 지역을 지원한 것처럼 하지만 네. 철저하게 소위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치에 있는 상층 사람들만 네. 뭐 단순히 말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올해 세수가 59조 발생하고 내년은 90조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건데 그렇게 하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지방의 자치는 행정의 자치도 필요하지만 재정의 자치가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분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분권 중에서.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셔서 그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이재명 전 대표가 최근 TV 토론에서 이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지금이다. 내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실 거예요. 주에 뭐 3, 4회 정도 법원에 그러니까요.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월에 그 이정 교사하고 네. 선거법 위반의 재판이 1심이 선고가 막 네, 두 개는 아마 선고가 날 것 같아요. 나는 모양이더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부당한 수사는 우리 뭐 당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찰청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좀 그 검찰도 뭐 사람인지로 좀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소가 돼서 네.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그 우리 당원들이 가서 뭐 이렇게 뭐 재판에 뭐 항의하고 부당한 걸 호소한다 해서 별 반영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법리 논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그쪽에 좀 해박하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 이런 분들을 해서 잘 대응하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 국민들은 많이 오해를 하죠. 당 대표를 맡아서 네.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오해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국민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있고요. 네. 10월에 이제 만약에 그 재판에서 좀 유죄 일형이 나면 본인도 부담이 되고 당도 많이 부담되는 점을 내가 지적을 한 거예요. 물론 뭐 3심제잖아요. 네. 그래서 1심이 선고가 나더라도 네. 또 항소심도 있고 상고심도 있기 때문에 네. 당장 뭐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당의 대표가 그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면 네. 아무래도 좀 리더십이 훼손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심제이기 때문에 이제 유죄 확정이 아니고 또 어떻게 될지 2심, 3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는 한데 상대 진영에서 공격의 빌미가 충분히 될 수 있어서 당연히 좀 아무래도 예, 데미지가 좀 있겠죠. 대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위크 포인트이긴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뭐 걱정을 당원들이 좀 하는 분들 꽤 많죠. 지역을 다녀보시면 예. 그런 목소리들이 꽤 예. 많이 있나요? 예. 그래요. 그 관련해서 이제 뭐 요 며칠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예. 복권 관련해서도 얘기가 좀 나오던데 예. 이 8.15 광복절에 좀 사면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던데. 대통령의 이제 특별한 권한인데요. 네. 사면 복권이. 네네. 김경수 전 지사님은 제가 알기로 사면은 됐고 네, 맞아요. 이제 복권이 안 됐는데 왜 사면만 하고 복권 안 해줬는데 그것도 좀 의아하긴 하고요. 일단 뭐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던 조윤선 네. 정무수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면이라는 게 국민 통합 이런 차원에서 단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 보면 김경수 지사를 좀 복권시켜주는 게 네. 합리적인 것 같아요. 광복절 때 복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만 복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성호 의원은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광복절에는 안 할 거다. 안 하고 뭐 네. 대선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 야권 분열용 카드로 할 거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뭐 그런 노도를 용산에서나 국민의힘에서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네네. 뭐 선거에 이기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네. 뭐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설마 그러게 하겠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냥 복권을 8.15에 해서 네. 오히려 뭐 당내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저는 뭐 자기 경남지사 출마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경수 지사도 이제 4년 중에 네.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아서 네. 본인이 하고자 했던 보울경 메가시티라든지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복권이 되면 뭐 경남지사를 다시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뭐 재보궐선거 날지 다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그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합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을 좀 이렇게 단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경남지사 출마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기 대선은 어떻게 하시죠? 저는 뭐 우리 당 8월 18일 당 대표가 되면 난 차기 대선 출마 못합니다. 네, 2026년 8월 18일까지 그렇죠.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된다는 걸 내가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당 대표가 되시면 못 하시는 거고 네. 이제 만약에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번 지금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네. 당 대표 선거에 뭐 전력 투구를 하고 있어서 네, 당대 8일 발전당대 이후의 정치적 뭐 준비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고민을 못 해보고 끝난 이후에 네, 전당대 전반을 좀 평가하고 네, 또 지난 총선에 제가 낙동강 전선에 패했는데 네. 그것도 정확하게 아직 진단과 평가를 못 했거든요. 아울러 같이 하고 네. 정책 진로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대선 후보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 당대표 되시면 아까 김부겸 전 총리, 뭐 이인영 의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지금으로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의 흐름으로는 굉장히 굳건한 느낌이긴 한데 이게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잖아요. 예. 여야를 통틀어서 1위입니다. 그렇죠. 지금 2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후보군들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다 좀 참전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다르게 신당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네.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본선에서 경쟁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런던 더비에 제주도 또 조랑말을 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한국 대선은 적어도 적토마 정도는 타야 되니까 네. 한국 대선에서 적토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당의 후보가 아니면 네네. 국정을 맡기 힘듭니다. 한국 그 정치 지형이 확 뭐 7공화국을 여는 방식으로 해서 정치 지형이 확 바뀌거나 뭐 예를 들어 합의제 민주주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네. 지금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우리 국민들이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았잖아요. 네네. 제가 뭐 그 직선제 개헌 투쟁하다가 제가 집시법으로 구속된 적도 있는데
그 국민들의 그 싸움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걸 쟁취했기 때문에 네. 어떤 권력 구조로 가더라도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 권한을 해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집정부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직접 뽑을 거고 그 권력 구조가 아주 바뀌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일 때만이 국정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거론한 그런 분들이 적어도 그런 국정을 맡을 꿈이 있다면 그분들이 뭐 국민의힘으로 가겠어요. 갈 곳은 여기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령 전대에서는 지금 용기를 내서 나와서 이 판을 이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도 이런 판이 좀 벌어져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고 아마 이제 대선 또 후보 룰은 또 지금 정해져 있는데 또 바꿀지는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그 민주당을 어쨌든 떠나셨던 분들 전병헌 전 의원이라든가 등등을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떠나신 분은 아닌데 조국 혁신당의 예.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국 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도 연대연합한 셈이죠. 지역구는 다 우리 민주당 후보가 나가고 네. 비례는 특히 호남에서는 우리 당을 압도를 했어요. 그렇죠. 전 지역에서 거의 몇 군데 빼고 다 이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조국 혁신당도 지금 뭐 많게는 10% 적어도 7, 8% 나오는 굉장한 지지율이 있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진영에서 이제 대선 때는 그야말로 뭐 후보 단일화 내지는 연대할 수밖에 없죠. 조국 핵신당은 워낙 조국 당대표 당이라도 그 가언이 아니에요. 99.9%인가 지난번에 당대표 의원님에 네.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사법 리스크 문제가 있는데 네. 조국 당대표가 그걸 극복하면 조국 대표도 당연히 대선 후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면 참 편한데 아직 없기 때문에 네. 후보 단일화 뭐 이렇게 해서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되도록 해야죠. 그건 뭐 저는 뭐 조국 혁신당하고 충분히 주요 정책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원내 교섭단체 국회의원 20인 이상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야당일 때 10석 이렇게 했는데 네. 조국 혁신당 12석이잖아요. 네. 우리가 우리 당이 좀 민주 진보 진영 마태형으로서 네.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10석이면 되게 해주면 좋겠더만 안 하시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데 네. 오히려 뭐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 이제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네네. 그 혁신당이 굉장히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그걸 경계하는지 어쩐지 그런 쪽에 열어주지를 않아서 네.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원내 교섭단체 될 수 있게 기준을 좀 완화해 주는 게 좋겠다. 우리 당이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열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느덧 뭐 우리 당이 기득권이 돼버렸는지 그 열석 이야기 속 들어가 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선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자이신 이재명 전 대표도 저희가 최대한 그 전당대회 마지막 끝나기 전까지 섭외해서 말씀 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